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간음제일입니다. 오늘은 상생의 삶, 말하자면 어울림의 삶이죠. 요즘 말로 윈윈 한다 하죠. 윈윈의 삶. 신조 중에 코피티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퍼레이션, 협동이란 말과 컴피티션, 경쟁이란 말을 붙여서 합성으로 극단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자. 말하자면 비즈니스 성공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즉 경쟁과 협동을 오가며 함께 성공하자. 코피티션. 다시 말해서 여럿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자, 상생하자, 이런 말이죠.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곳에 나무를 한 그루 심고 조금 벗어난 곳에서 다른 곳에 또 두 그루의 나무를 서로 좀 가깝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나무를 심었던 그 두 곳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나무 뿌리를. 한 그루만 심은 나무 뿌리보다 두 그루 가까이 심었던 나무의 그 뿌리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자라고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주변의 토양까지도 좋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사람도 이와 똑같습니다. 외딴 곳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살며 서로 도와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했죠.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혼자서 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함께 힘을 합친다면 시너지를 창출해서 더욱 잘 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5 유형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5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나는 이기고 나는 잘 되고 상대방이 지는 경우,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죠. 윈이 있으면 루즈가 있다는 거죠. 이런 승패적 관계, 승패적 거래라는 그런 유행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지고 상대방이 이기는 경우가 또 있겠죠. 나는 너무 안 되는데 상대방이 잘 되는 경우. 패자가 있으면 승자가 있다는 거예요. 루즈가 있으면 윈, 이기는 사람이 있다. 패승적 관계, 패승적 거래가 있습니다. 위의 이 두 형태를 보통 제로섬 법칙이라고 하는데, 제로섬이란 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게임, 그러한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서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이득의 총합은 항상 제로다, 이런 말이죠. 즉 한쪽이 덕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덕과 실의 합은 0이라는 거죠. 항상 제로다. 이런 2가지 유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나도 지고 상대방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루즈, 패적 관계, 패자와 패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나도 화가 나면 니도 죽고 나도 죽자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경우는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잘 되는 경우가 있죠. 윈윈 하는 관계, 성성적 관계죠. 이걸 상생적 관계랍니다. 물론 무거래, 서로 관계하지 않는 그런 유행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서로 상생하는 걸 원하겠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시대 때 사공자가 있습니다. 사군자라고도 하죠. 조나라의 평원군, 위나라의 신령군, 초나라의 춘신군, 마지막으로 제나라의 맹상군이 있는데 그 맹상군과 얽힌 이거 상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상군은 좀 유명하죠. 성은 밭전자 전시입니다. 이름은 문이죠. 그 전문이고 그의 아버지는 전영이라고 하는데 제나라 위왕의 작은 아들로 태어난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전영이 아들이 한 40여 명이 있었대요. 40여 명. 그러니까 많은 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영의 첩의 소생하고 이렇게 소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맹상군인데 5월 5일 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영은 이 첩에게 그 5월에 태어난 맹상군 소생을 키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버려라 했어요. 그런데 이 첩이 몰래 이 맹상군 전문을 키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전문이 이제 장성을 했어요. 이제 뭐 알만큼 알게 된 큰 어른이 됐다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이 전문 맹상군하고 전영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요. 근데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죠. 그때 아버지 전영이 그 문의 어머니에게 만나자마자 고함을 쳐요. 내가 너에게 이 아이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어떻게 감히 이렇게 키워서 데려온단 말이냐? 이렇게 고함을 쳐요. 아들 맹상군이 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머리를 숙이며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님께서는 5월 5월에 태어났다 했잖아요. 5월에 태어난 아들을 키우지 못하게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5월에 태어난 사람 버리라고 했냐고. 아버지 전영이 말을 해요. 5월에 태어난 아들은 키가 지게문, 우리 사리문 있잖아요. 지게문만 맞으면 좀 키가 많이 크면 그렇게 자라게 되면 부모를 해롭게 한다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 좀 어리석지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문이 다시 물어봅니다. 맹상군이.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운명을 하늘로부터 받습니까? 아니면 지게문으로부터 받습니까? 당돌하게 물어봐요. 아버지 영이 대답을 하지 않고 조금 화가 나는데 가만히 있어요. 다시 맹상군이 물어봅니다. 사람의 운명을 하늘에서 받는다면 아버지께서는 무슨 걱정하실 게 있습니까? 말하자면 하늘에서 알아서 해줄 건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람의 운명을 지게문에서 받는다면 계속 클 때마다 지게문을 계속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속 사람이 지게문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전영이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말을 합니다. 그만 가거라. 경상도 스타일이죠. 그냥 가라. 그래서 이 두 부자가 서로 화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나중에는 아버지와 같이 삽니다. 그렇게 세월이 계속 지나다가 이 전문이, 이 맹상군이 드디어 집안 전체를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집안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자식만 해도 40명이니까 출신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잘 살아. 부자들이고 뭐 벼슬도 있고.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현명한 자가 없더라는 거죠. 돈만 많고 권력만 차지하더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계속 두다가는 우리 집안도 망하고 이 나라도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전영 아버지에게 부친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유능한 이런 문객들, 식객들을 잘 끌어모아서 집안을
우리가 인재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주위에 인재를 끌어 모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허락을 받고 였고 명상군은 자기 집안으로 사람들을 많이 문객들을 위주로 많이 불러들입니다. 문객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기술이라도 있으면 재주가 있으면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일기일재라고 하죠. 조그마한 기술 재주라도 있으면 무조건 다 환영해서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먹고 못 살 때니까 밥으로 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식객이 3,000명가량이 몰려들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모았대요. 그리고 그 오는 손님들마다 지위, 고하, 귀천을 막론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면서 자기 자신과 똑같이 식사를 잘 대접하고 사람들로부터 천하의 선비들로부터 인심을 얻게 됩니다. 한 번은 맹상군이 그런 문객, 식객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날 어떤 한 식객이 조금 수상한, 조금 뿔퉁한 식객이 있더래요. 늘 명상군은 식객들과 똑같이 밥을 이렇게 나눠 먹는데 그날따라 쌀이 별로 안 좋았답니다. 계속 좋은 쌀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한 이상한 식객이 자세히 보니까 자신이 먹고 있는 밥은 왠지 좀 터들터들하고 조금 별로였대요. 그런데 맹상군은 너무 밥을 맛있게 먹는 걸 쳐다보고 자기 자신이 있는 그릇 막 조잡한 이런 밥하고 맹상군이 저렇게 잘 먹는 걸 보고 의심을 해서 화를 냅니다. 우린 그래도 명상군 당신을 천하에서 가장 어질고 인자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돕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대해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밥조차도 차별 대우를 하고 있으니 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하면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요. 그때 명상군은 그 사람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밥그릇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너무나도 창피스러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명상군의 이름이 더욱더 멀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능한 사람들, 식객들이 몰려듭니다. 문객들이 몰려들어요. 명상군은 항상 그런 식객들과 이야기를 할 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병풍 뒤에 사람을 딱 두고 기록하게 했대요. 그 식객의 성향이 어떻고, 가정 환경이 어떻고, 특기는 뭐고, 생일은 뭐 어떻고, 늘 기록을 했대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생일이나 경조사가 있을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서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그 친척들까지, 식구까지 이렇게 챙기는 그런 인자함을 많이 보여줘서 사람들부터 더욱더 인심을 얻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웃나라 진나라에서 이 명상군이 아주 유능한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스카우트 말하자면 계속 초청을 해서 했는데 번번이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진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명상군은 아주 많은 수행원들과 같이 가게 되는데 그 수행원 중에는 아주 똑똑하고 글재주가 좋고 현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천대하다시피 하는 어떤 도둑질 잘하든지 목소리를 잘 내든지 사기 말하자면 이런 달인들 약간 삿대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같이 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진나라 소왕에게 줄 목도리 말하자면 호백구라고 하는데 책에 보면 이제 여우의 겨드랑이 털로 뽑아가지고 만든 코트죠. 호백구도 같이 가져가요. 그래서 그 진나라에 도착하여 그 진나라 소왕에게 그 선물도 드리고 인사를 하니 극진히 대접을 하더란 거예요. 안 그래도 진나라 왕은 이 맹상군을 어떻게 하면 자기
이 신하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왔으니 바로 맹상군을 제상의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그런데 좋긴 한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 대신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서로 막 모의를 해가지고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맹상군은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 나라 왕의 종친입니다. 이제 우리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으니 이 사람은 분명히 먼저 자기 나라, 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설 것이고 나중에는 진나라를 내팽개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진나라가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얇은 이 소왕이 신하들 말에 설득이 되어서 명상군을 파면해버리고 감금을 시킵니다. 주택 감금, 집에 못 나오게. 예. 말하자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일 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죽이는 아깝고 감금을 해버려요. 그래서 명상군은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이 명상군과 같이 갔던 여러 수행원들 중에는 별별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이렇게 염탐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 명상군이 머지않아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상군에게 찾아가서 나리,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죽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러줬대요. 하지만 이렇게 갇혀있는 신세가 됐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 맹상군의 그 식객들이 다 모여서 수행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토의한 끝에 찾아낸 게 이 소왕은, 진나라 소왕은 오로지 한 사람 말만 잘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눈 가면 애첩인 연화라는 애첩이에요. 첩업. 아주 예쁘고 이런. 그래서 이 연희라는 이 첩만 어떻게 잘 설득시키면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접촉을 해서 이렇게 접촉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원을 보내서 명상군이 가지고 올 때 많은 금, 지금 죽을 판인데 모든 언이고 보하고 이걸 다 싸들고 가가지고 그 연희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말하고 좀 도와주려고 했대요. 근데 연희는 저번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보물 주면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갖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번에 임금에게 드렸던 그 호백구, 말하자면 여우털 코트겠죠. 그것을 나에게도 좀 준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 이렇게 했대요. 근데 벌써 이 호백구는 보면은 여우 겨드랑이, 여우를 수백 마리를 잡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당장 만들 수도 없고, 또 가지고 왔던 호백구도 진소왕에게 선물해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따라왔던 학업 식객 중에 개 흉내를 잘 내고 개처럼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손을 들면서 제가 호백구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원래 담을 넘어가서 땅을 파가지고 개소를 내면서 계곡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 진나라 궁의 창고에 깊숙이 있는 그 호백구를 몰래 훔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애첩인 연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궁, 이 연희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왕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가까스로 명상군이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맹상군은 일행들과 같이 쏜살같이 막 도망을 가요. 자기 나라, 제 나라로 열심히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계속 이 좋게 끝나면 좋은데, 왕들이 마음이 이쪽 저쪽 금방,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휙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진나라 추격대를 보냅니다. 가서 꼭 맹상군을 잡아오너라. 예, 우리는 분명히 잡아오겠습니다. 예, 당연히 잡아올 줄 알았습니다. 추격대가 맹상군을 확실히 잡겠다고 왕에게 큰 소리를 쳤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 진나라를 벗어나려면은 말하자면 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함곡관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관문이라는 것이 항상 문을 열어놓는 게 밤에는 닫아 놓아요. 그리고 해가 뜨면 문을 열고, 그런데 밤중에 동화갔기 때문에 그 관문에서 나가지 못하고 다 있을 거다 생각하고 여유있게 쫓아갔대요. 그래서 이 명상군은 그걸 그냥 모르고 무조건 달려갔더니 함곡관이 문이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묘시, 닭이 우는 소리가 묘시거든요. 그 되기 전에는 문을 안 열어줘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아직 그냥 한밤중이라 자시라 아직까지 한 서너 시간 더 있어야 돼. 아,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이 함곡관을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같이 왔던 수행원 중에 동물 소리 잘 내는 또 그런 식객이 있었대요. 그래서 날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큰 소리로 꼭기요 꼭기요, 따구름 소리가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그 함곡관 주위 마을에 있는 모든 닭들이 다 울어버렸대요. 꼭기요. 등달아 울어보니까 문지기도, 함곡관을 지키는 문지기도 아이고 아침이 되었나 보다 싶어서 문을 그냥 열어줬대요. 문지기가 당연히 그땐 시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맹상군이 지나가는데, 말하자면 통행증을 이렇게 내보는데, 통행증도 미리 오다가 그 중에 위조범,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똑같이 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통행증을 턱 보여줬대요. 그래서 이 맹상군은 무사히 그 함곡관을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추적대가 왔지만 벌써 다 떠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맹상군이 문인들과 함께 학업 수행원들, 이런 체주꾼들을 데려가려고 할 때 다른 고급 문인들이나 이런 수행원들은 부끄럽게 생각했대요. 아이고, 우리가 다른 나라 가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갈 수 있어?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맹상군이 진나라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는 이런 체주꾼들, 학업 수행원들이 있었기에 목소리의 달인, 위조의 달인, 또 개소리 잘 내는 이런 체주꾼들로 인해서 그런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맹상군을 더욱더 진심으로 잘 따르고 믿고 의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 맹상군 열전에 나오는 것으로 아무리 하찮은 재주도 필요한 때가 있다라는 뜻의 고사성어 계명구도의 유래입니다. 우리 학연 스님들이 배우는 거 지문에 보면 고산지원법사 면학편 병서 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경 삼열에 가규소장이거든 오가 실덕 사이 학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경이라는 것은 모든 대상경계, 모든 것이 삼열이라는 말은 촘촘하게 가득 빽빽하게 서 있는 걸 말하는데, 가규소장, 각각 장점이 있다. 소장, 뛰어난 바가 있거든. 오가, 우리들은, 나는 실덕 모두
서성으로 삼아서 학지라 배우겠다.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게 서성 아닌 게 없다 이런 말이죠. 다 서성이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또는 뽑을 때, 요즘 뭐 대통령 경선한다고 난리인데, 그렇게 등용할 때 뽑을 때 저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아이고 저 사람 얼굴이 별로야. 여자라서 안 돼. 아이고 어느 학교 출신이라서 안 되고 전공이 안 맞아서 안 돼. 심지어는 내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안 돼. 예, 그러잖아요. 또 내 편이 아니라서 니는 안 돼. 안 돼, 안 돼.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차별을 합니다. 정말 뽑을 사람을 뽑지 않고 배제를 시키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입법 개품에 보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서 구법 여행을 떠나죠. 그 선지식 중에는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도와주는 순행보살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역행보살도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또한 다 선지식이란 거예요. 반면교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겠노라 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살심을 일으켜서 더욱더 수행 정진하게 하기 때문에 역행보살도 다 보살이다. 옛날 동국대학교에서 아주 예전에 역경 말은 번역 작업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책임 교수가 번역한 거와 우리 학생들이 번역한 거와 항상 대조를 해서 책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을 텐데 그때 느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아무리 재주가 있는 한 사람보다 평범한 여러 사람이 훨씬 낫더라. 우리 뭐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평범한 여러 사람이 모이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못 이깁니다. 그와 같이 망경삼열의 각유소장이라 각양각색의 개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주체로서의 고유한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선지식 아닌 분이 없습니다. 선에서는 이를 촉목시도다 또는 촉사이진이다 라고 하여 일체 우리 경계 눈에 부딪히는 모든 것이 깨달음 또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촉목시도 손길 닿는 모든 것이 진리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열반경에서는 이를 일체중생 시루 불성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가 될 수 있으니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죠. 만유는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평등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리하여 서로 상생하는 삶, 서로 어울리는 삶, 윈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이익을 나의 이익만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상대방을 위하여 끊임없는 인내와 배려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펴기 전에 먼저 남의 주장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상생의 기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만큼이나 존귀한 당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상생의 기본입니다. 복 중에 제일 복은 인연복이랍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는 식의 극한으로 치닫는 경쟁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자비심으로 살아가는 상생의 삶을 살아갑시다. 따라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